평생 급식 먹겠다고 열심히 했던 국경이 진짜 급식 스타일인데 하나 끄덕이는 좀 품절이 많고 있는데 매번 식판에 잠시만요. 상상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여기 학교가 있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거의 양은 좀 비싼 거 됐잖아.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의. 근데 혹시 교대인 사람 중에서 나중에 선생님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배 중에 임용에 어려움 겪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 뭐 딴질로 하고 이런 거 없어? 아직은 본 적이 없는데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 주변엔 없는데 막 회계사가 그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다 머리 좋으면 다 그렇게 길이 있는 건데 하긴 서울교대가 어려울지 정도면 아직까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교대가 다 망한 거니까 망한 거야? 머리가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교대 학생들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관심 많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교대 정원이나 아니면 임용정원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임용정원이 교대 정원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막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할 거고. 근데 실제 아직까지 뭐 수업 현장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다들 학생 해본 적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선생님 한 사람이 초딩애들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명이 주된 것 같아요. 15명? 아, 그것도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빡세다고. 최대로 15명. 근데 예를 들어 지방에 가니까 제가 선생님 만나보니까 요즘에 막 다문화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신경 쓰실 게 더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던데 뭐 여기는 서울 임용을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애초에 본인이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이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들 멋있는 직업이다. 한 아이를 길러내는 게 참 보기 좋다 해가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초등교원이 되겠다는 것도 약간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거 요즘 그냥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요즘도 리코더 불고 해야 돼요? 리코더는 안 하는데 네, 단속으로. 피아노를 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미용을 최소한 저가 초등학교 때는 다 하긴 했어요. 리코더 불고 했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 그런 거 선생님이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 하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 됐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리코더로 다니니까 요즘은 예찬행 활동이라는 거 어디까지 해줘요? 피아노까지가 일단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깊게 들어가면 할 수 있고 학교 받은 친구들만 따라올 수 있고. 근데 갈수록 이제 보육이랑 교육 경계선이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교에 자꾸 보육 기능을 부과하는데 되게 선생님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또 유권자랑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후 3시까지 애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사의 보육활동 강조하려면 반드시 교사 행정권을 좀 부담을 덜 줄 필요가 있다. 행정 쪽에 너무 과도한 업무량이 있으니까 아이들 사용하는 거 말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판에서 얘기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던질 때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계속 그 교육 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에 궁금한 거 없어요? 특히 한 여기서 말하기가 좀 왜요?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은데. 정치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요? 네. 혹시 대학교에 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임용하고 지금 정원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지금 선생님당 학생 수를 뭐 20대 1 밑으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 15대 1 밑으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최대한 낮추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민원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저야 초등학교 뭐 40명에 한 반 이런 것 해봤지만은 그때 솔직히 때려가면서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닌 세상 속에서 저는 솔직히 5명 이상 맞는 거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5명, 7명 이상 맞는 거 자체가 존경스러운데 왜냐면 한 15명, 20명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반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큰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15 정도서는 우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종 공약을 낼 때 어떤 수치를 제시할 것 때문에 오늘 만나뵙자고 한 거예요. 물론 교원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고 했지만은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생님이니까. 그럼 그런 공약 같은 거 찾아보고 해요? 선생님 간의 공약 같은 거? 뉴스나 이런 데서 교육 관련 공약 자체가 좀 많이 없던데. 네,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나 이럴 때, 중학교 때 요즘 아이들 수학 실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제고사 같은 거 보자고 하는 주의자거든요. 왜냐면 성적 측정을 해야지 선생님들도 뭐 더 지원할 수가 있고 좀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더 지원하겠다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나 아니면 부시 행정부 때는 일제고사를 공립학교에 막 봐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곳에다가 예산과 선생님들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즘은 동탄을 정치하는데 동탄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 몇 안 되는 동네거든요. 근데 상계동에 제가 원래 정치하던 곳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옆에 학교 이런 것들이 반수가 이제 2반 이렇게밖에 모집이 안 돼가지고 애들끼리 체육활동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초등학교 이제 학령인구 줄어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 학교에 예를 들어 2명씩, 아니 2개 반씩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뭐랄까 한 학교를 합쳐가지고 여러 개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 여러 반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 보면은 한 학년당 교실이 6개에서 7개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반 편성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교육 인원, 학생당 교육 교원 수를 더 늘려가지고 학생들을 아까 15명을 최저 한선을 두고 적은 데는 한 적어도 10명 정도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훨씬 좋겠죠. 선배들 말 들어보면 수업하는 거 자체는 별로 안 힘든데 행정 업무나 이거는 같이 상대하니까 그때도 한번 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행정도 해결하려면 반에 행정을 하시는 선생님을 교육을 하시는 분 2분 뽑으면 행정도 해결되고 부담도 해결될 것 같아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 모 유명 유튜버 아들 관련해가지고 특수 학생 소송이 있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저희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 때문에 사실상 모든 민원은 선생님들이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강화하는 게
그 교사에 대해 가지고 무고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아동학대냐 훈육이냐는 굉장히 종이장 한 장 차이다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론 메인 타겟은 중학생 이상이긴 하지만은 격리 처분 같은 것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격리 처분이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훈육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도입돼야지 가장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 안 듣는 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거에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뭐 여기 가깝지만 서희초등학교를 가도 그렇고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 그때 사건 때도 그렇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냥 조문한 다음에 그냥 대책을 그냥 뭉개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권에 관해가지고 오늘 뭐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은 센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애들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 아니면 학폭이 이런 걸로 이제 건드려가지고 기록 남기는 방식인데 사실 애들이 그 포기한 애들은 솔직히 아무 안 되잖아요. 네, 뭐 전학 같은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즉각적인 어떤 그런 처분이 가능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대학 갈 때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해서 그냥 영향을 가게끔 한 게 전 대학에 문제는 대학 정원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 가는 학생들도 현장에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라서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그 실제 졸업한 선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만나봤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민원 때문에 그만두겠다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사건에도 그렇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도 뭐 유치원에 계속 CCTV 달자 그러지만은 학교에 녹음기 들려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보내고 이런 일이 가기 때문에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 되게 위축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반 농담조로 한 얘기인데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막 아이들한테 안 좋은 얘기한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는 억제해야 된다. 학교나 이런 공간에 녹음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일부 상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고하고 이런 것에 엄중함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어릴 때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그냥 장난조로 이상한 신고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학생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막 처분이 가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건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 교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고민입니다. 지금. 네, 이거를 우리 흔히 한 말로 체벌이나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공감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체벌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대였죠. 그때 거의 벗어나 살아요. 저는 딱 그 경계선 있는 세대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아직 사립학교에는 체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사립학교는 저도 중학교 사립으로 나왔는데 좀 당연하게 여겨졌었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잘 봤던 거라는 거야. 근데 진짜 저는 선생님들한테 뭐 무기라 표현하면 그냥 아무 수단도 없이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살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습권을 지켜내라고 투입되는 게 저는 너무 맨몸에 투입되는 것 같은 방어장구 하나 없이 그냥 거의 내던져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면 좀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공약한 게 만약에 교사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들이 대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비로 변호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하나 되는 게 저희가 아까 목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만든 제도 중에 하나지. 사실 선생님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호사가 뭐 있든 말든 간에 되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게 그냥 민원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욕하고 이런 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만 우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동탄이 이제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동탄의 국회의원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요. 선생님한테. 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대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학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면은 또 그 학부모가 과하게 좀 무식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그런 걸 느끼는데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거 되게 부담감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좀 직구준 학생들은 그걸 이용하고 네. 진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대는 이렇게 1, 2, 3, 4 할 때 휴학도 많이 해요? 거의 안 해요. 다른 학교 같으면 휴학하고 좀 자기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을 텐데 교대는 아무래도 같이 연차를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겠죠? 키우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임용고시에 공부. 군대를 가는 것도 미리 합격을 해두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는 군대들이 정말 많아요. 남자들은 이제 여기 들어오면 휴학하고 군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용고시 붙은 다음에 아, 그런 다음에 그건 좀 안타깝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왜냐면 오히려 너무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교대 학생들의말로 진짜 뭐 자유학기제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교대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내 생각엔 차라리 4년치를 3년으로 줄인 다음에 1년 정도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약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도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되게 나중에 교사가 된 다음에도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거 연구하셔가지고 책도 내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교대 선생님들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거 좀 특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는 거를 차라리 자유학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자기가 탐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교대는 다른 학교랑 막 학점 교류한다는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어떤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예 모든 교대생들이 한 1년 정도는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제주교대를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아, 제주교대요? 놀러 가는 건가요? 쉬러 가는 느낌으로. 쉬러 가는 느낌으로. 아, 그래도 가는 학생들 있긴 있네요.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다, 그건 진짜. 제주교대 같은 데 가서 또 제주도랑 인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선생님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근데 만약에 일반 대학교랑 그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겠죠, 그건? 물론 더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게 좀, 아까, 커리큘럼이 예, 커리큘럼을 좀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오. 뭐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은 교직이랑 관련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학 가서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위탁교육 같은 것도 하는데. 근데, 교대에 있으면은, 물론 여기는 다 좋은 학생들, 좋은 교대인 학생들이니까 경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원래 단일과로 있는 단일 학부로 있는 대학교 가면은, 서로가 서로의 친구면서 서로의 경쟁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1학년이라서 그런가? 그런 의식은 좀 없나요? 아예 딱 다른 거로 인식을 해요. 서로 다 그런 거로 인식하니까. 다른 과로 인식이. 다른 과로 인식하니까. 나중에 임용인원이 줄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좀, 단일 학부로 운영되는 곳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대 와서 좋은 게 뭐예요?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친목할 기회가 많고 같은 과끼리 친해질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점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학점보다는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변고시를 붙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그 와중에도 학점 잘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네. 아, 진짜? 왜 그러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참 멍청한 질문인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저는 확실히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보니까 저도 이제 20대 초반까지 공부 잘한다는 소리만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학교를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 저도 정치하게 된 게 그냥 일반적인 하버드 컴공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면 잘 안 했을 텐데 제가 졸업하고 중학생들 수학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 하면서 이런 약간 공적인 활동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재밌다 보니까 좀 더 큰 공적인 활동 해보자 해서 정치까지 온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교대 안에서도 그런 게 다양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가르치다가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겨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 교총 같은 경우에는 교총 회장님도 강주호 회장님이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분이거든요. 86년생이 지금 교총 회장이에요. 근데 저는 교육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또 가시고 이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지금까지는 교육행정 같은 것도 대학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교사들의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교육감도 보면 저는 항상 교수님 출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 출신들이 교육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관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초중등 교육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떵떵거리는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교육학이랑 별로 관계없는 막 경제학과 교수님 이런 사람들, 법학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는 교육 일선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 행정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껏 장관 자리도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임명하시고 하시는데 네. 후보님께서는 당선되시면은 교육부 장관 자리에 어떤 인물들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육과학부라고 이제 개편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선생님 출신들이 최소한 그 최고 교육부 교육과학부 최고 지휘부 중에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차관인지 장관인지를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지금 저는 당연히 초중등 교육에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교육부 안에 있어요. 지금은 교육부 국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모르고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제가 말한 것부터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듣는 게 뭐냐면은 학생당 선생님 수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실제 지금 교육 현장 가보면 민원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걸 도저히 교육할 수 없는 곳들도 있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공간도 있고 특별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에서는 그냥 예산 논리만 접근하거든요. 저는 예산 논리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했을 때 기대했던 성취를 달성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교육의 유일한 목표치는 그거여야 된다. 돈을 아꼈느냐 아니냐는 교육의 평가 목표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성취도를 충분한 우리가 제시한 목표만큼 달성했느냐. 안 되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선생님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한계가 저희가 5년 담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휘청휘청 바뀌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려면 기간이 좀 오래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한계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짓고 나면은 바로 처음부터 바로 그런 걸 강하게 밀어가지고 저는 우선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서 실제 교육이 잘 진행 안 된 곳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예산 증액하고 선생님 추가 투입하는 것을 법 개정해가지고 이제 넣어야 된다. 시행령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늦으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계속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 피사라고 국제 학력 평가하는 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원래 핀란드랑 1, 2등 다투다가 지금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랑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우리 가진 게 휴먼 캐피탈밖에 없다고 하는 나라인데 저는 이거는 다른 거 어디에 고속도로 하나 덜 놔도 이 선생님들 추가로 투입하고 더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하고 차라리 사교육비를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그냥 선심성 예산 나가는 거, 복지 예산도 많고, SOC 예산도 저는 솔직히 무리한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화끈하게 교육 예산으로 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제가 뭐 국회에서 다른 당들이 뭐라고 하면요. 제가 이거는 제가 국회 가서 연설을 해서라도 제가 뚫어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구의 대구교육청 가보니까 아예 대구의 교육청의 일부 학교들은 수학 수업을 하는 중학교인데 한 20명 남짓이 한 반에 있는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한 명 있고 보조교사랑 3명 정도 수입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저는 그런데 그런 보조교사 투입 방식 같은 것들도 물론 보조교사 하시는 분들은 뭐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기간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거지만은 어쨌든 교원 1인당 부담을 낮춰주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현장에서 AIDT 같은 것도 얘기 많은데 저는 AIDT 제가 가서 시연 보는데도 오류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AIDT 같은 게 지금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은 나중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가지고 학생별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숙제를 학생마다 다르게 낼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점보다는 초반에 시스템 뻥나고 이런 게 굉장히 단점으로 많이 부각돼가지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인식이 강한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준별 맞춤 학습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AIDT 같은 것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동작하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러면 1학년 때 과목들은 보통 어떤 것들 배워요? 교양을 교양이면 어떤 거? 아직은 교육학은 아니고 교육학은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고 교양으로 이제 철학이나 논리와 비판적 역사, 사회 이런 거 배웠어요. 전공으로는 특수교육 과정이라 해가지고 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걸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폐나 이런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수학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합교육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통합교육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받을 때 특수학생에게도 저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수학급의 설치는 필요하고 지금 사실 저희 동탄에도 보면은 처음에 도시 설계할 때부터 동탄은 신도시니까 아예 그 특수학교를 가운데다가 배치해놨거든요. 그 아파트 사이에. 그러니까 좀 민원이 적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앞으로 신도시 설계할 때는 그런 특수학급 같은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교육기관들은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학군에다가 이런 걸 뭘 설치하고 집어넣고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쪽에 보면은 특수학급 대신에 저희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려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이제 학생들끼리 뭐 베트남어나 다른 그런 단어를 쓰니까 수업도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 2, 3, 4, 5, 6 이렇게 초등학교 6년으로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영학년을 운영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영학년이라는 게 사실 제가 미국에 대학교 갔을 때 하버드 대학교 갔을 때 저희 하버드 대학교 학생 중에서 저같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 실력이 뭐 영어 제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문을 잘하거나 이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학습의 기회를 부여했어요. 그게 이제 그 ESL 그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업들인데 저는 초등학교에서도요 다문화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3학년 수업을 듣기에 적합한 그 당시에 언어 능력이나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나 이런 걸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걸 단순히 그냥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예를 들어 방학 중에 취학하기 전 방학에
집중 특수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실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선까지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학생의 발달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1학년이 딱 입학하는 순간에 일반적인 학생의 그런 그 학습 능력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학년 수업 앞에 둬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분들도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초교육에 특화된 분들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다문화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영학년 제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4개월 정도 해봤는데요. 순천만 가도 진짜 다문화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문화 학생도 있고, 그 탈북하신 분의 그 딸도 제가 가르쳐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기들 말로는 중학생쯤 되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그 한국 학생들과 동화가 됐는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굉장히 그 적응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제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산이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은 초등학교 중에 거의 30% 이상이 외국인 출신이고 이런 학교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가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엄청난 부담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런 데에는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아니 선생님들이 왜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천안 아산 출신인데 네. 고등학교에 이제 다문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 1학년 때 적응도 못하고 말도 못했었는데 네.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남은 시간에 뭐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한 2학기쯤 돼서부터는 완전히 적응도 하고 맞아요. 같이 네. 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영학년제나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 도와주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그게 개별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돼서 안 된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다문화나 이런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제도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교육에서는 지금 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네. 너무 많아요, 진짜. 아까 그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고 도움 주신 거고. 근데 앞으로도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정책 제안 같은 게 있으면은 정치권에 좀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잘 몰라요. 이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초중등 교육은 나도 언젠가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고 나도 언젠가 중고등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정책을 생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변하는 게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 체벌 경험이 있고 아니면은 제대로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뢰 자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잃어버린 신뢰 같은 걸 이렇게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에는 무의미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무한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자녀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보호에 대한 건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과잉보호가 되는 지점을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이 예를 들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라는 생각에 민원을 넣게 되면은 그 특별 대우의 원인으로 다른 학부모가 혹시 어떤 민원을 넣은 게 아닐까, 다른 학부모가 특별한 어떤 대우를 요청한 것이 아닐까, 서로 믿지 못하면 나도 그럼 그런 걸 해야겠다 이런 나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누구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생겨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건 법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 저는 일제에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담 선생님들을 두고 지금은 상담 선생님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그 외국의 학교처럼 카운슬러에 해당하는 그런 선생님을 두고 학생의 발달 상황 그 선생님이랑만 상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선생님들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고 개별 응대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사회적 합의로 쫙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은 카운슬러를 통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강제하는 그런 기점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게
돼야지만이 아마 문화가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계 문화 변화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부모들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법으로 합의해가지고 원칙을 세우면은 그다음부터 좀 괜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원래 기명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걸 잘 받아가도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면서 대다수가 조심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수준별학습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수시 전형이랑 공존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시 전형은 교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상대평가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수준별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하위에 있는 반 친구들이 푸는 문제들이랑 상위에 있는 반 친구들이 푸는 문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교사가 출제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위 반 친구들은 못 풀어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수시 전형이? 저는 그래서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뭐 교육 전문가들과 얘기했을 때는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중간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전국 단위나 아니면은 시도 단위 일제고사를 대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출제 부담을 넘긴다기보다는 그 지역별로 아니면은 대한민국 하나의 단일된 공통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교육 현장에서 반대가 좀 있을 거라 그래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을 거라 생각. 수업을 안 들을 것도 첫 번째고 선생님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지역별로 지금 교육 수준 편차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에게 그걸 끌어올릴 부담만 너무 가중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건 듣고는 그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봉사단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중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거 뭐 연립방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제가 용산, 마포, 금천, 구로 뭐 이런 교육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천구가 문제가 솔직히 제일 쉬웠어요. 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런데 순천은 그것보다 월등히 쉬워요. 제가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교육 목표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일제고사나 이런 걸 거부하면서 현황이 어떤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현황 파악해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대학교 수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 간 수준 격차가 난다 하더라도 뭐 직윤 선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입시를 벌충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교육 편차를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 편차를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뭐 서울의 수준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 무조건 자원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수학과 영어나 이런 핵심 과목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수준별 수업이라고 했지만은 맞춤형 수업을 한다 아니면 출제 자체를 다르게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학업 성취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전국 어디나 시험 문제를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교육 보탬도 받고 아이들이 풀었더니 평균 80점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예를 들어 지방도시에 내가지고 거기는 평균이 40점이 나온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80점대 나오는 문제지 지방에서 80점대 나오는 문제지 둘 다 놓고 나 8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수준에 대해서 목표치를 계속 상향시키는 것이 초중등 교육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상대 평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소수만 이제 좋은 대학에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공교육으로 투자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면 위에 있던 그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이런 걸 더 돈을 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겠지만 어차피 점수라는 건 상한선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초중등 상학 성취도 있어가지고 기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보다는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경쟁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뭐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분이면은 수능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워낙 그 수학이나 이런 범위 같은 걸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절대평가를 많이 늘려놓다 보니까 변별력을 이제 일부 과목에서만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능에 비문학이나 이런 데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진짜 킬러 문항 이런 문제가 계속 등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하는 범위를 자꾸 줄여가지고 이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킬러 문항 경쟁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 생각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라 생각해가지고 범위도 줄이고 자꾸 절대평가로 가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역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남아있는 상대평가에서 거의 그 변별력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치솟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사교육이 굉장히 폭증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펼쳐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교육 전문가마다 말이 좀 달라가지고 전부 다 저희도 고민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의 교육 실험은 기대했던 성과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방금 전에 대표님이 말하신 게 책임 교육에 관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책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AIDT를 활용한 교육을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으로써 사교육 같은 건 나만 알 거란 말이죠.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의 질을 AIDT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있는 것을 편입해와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첫째로는 아까 말한 것 중에 AIDT 같은 것은 주 과제가 아니라 예산 투입을 통해서 교원의 학생 비율을 학생들 교원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사교육의 영역에서도 과거에는 동네 학원들이 성업하다가 이제는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로 약간 옮겨가게 된 것이 뭐냐면은 강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최고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이랑 활성화되면서 저는 이게 이제 교육 방법론 중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강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했던 AI 기타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고의 강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갖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사교육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공교육에 가져오는 것이다. 선생님별로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 능력을 너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강의 능력이 최우수한 사람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라든지 보조 학습을 돕는 그런 형태의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교육 역할을,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사교육적 요소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사교육은 사실 봤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교육 환경 때문에 한 번 뒤처진 학생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처진 학생을 사교육을 통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의미가 약간 없지만은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얘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경쟁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교육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 맞춤 교육이나 아니면 학생 대 선생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무한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입시제도나 이런 면에서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듯이 절대평가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디 한 군데에서 상대평가가 치솟는 것들 그런 걸 좀 줄이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사교육 네. 이유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교과서 퀄리티나 이런 게 AI를 사용해도 기출을 끌어오거나 하지 직접 문항을 만드는 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사교육 현장이 성행하는 이유가 반수도 그렇고 재수학원도 그렇고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문항을 푸는 수가 많아져서고 그리고 문항의 퀄리티도 좋아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교육의 편익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예, 그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을 하는지.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AIDT를 제가 AIDT 옹호자처럼 내버려서 안 되는데 AIDT의 원래 처음 도입 취지가 수준별 맞춤 문제를 지금은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짜는 거지만은 원래 제가 사실은 교육봉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낸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데
일정한 조건에 따라가 문제 생성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게 초등학교 교육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입시에 있어가지고 시대인재나 이런 데서 사실상 더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야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초중등교육 레벨에서는, 그런 입시가 아닌 초등교육 레벨에서는 문제 출제하고 더 많은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요소를 도입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학을 제대로 전공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지만은 가장 놀라운 거는 제가 중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아이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수학 문제 같은 걸 내는데 제가 아이들 이름을 직접 문제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학생들 집중도가 높아지고 이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교육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도 충분히 접목돼가지고 아이들 집중도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휴직 중에 현직 15년 차. 예. 예, 선생님. 현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무원이지만 소송을 당하면 제가 개인이 다 선임해야 되고 다 개인별로 대응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내다 보니까 면면서도 먹다 보니까 뭔가 조건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부수기야 방안 어떤 것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보면은 특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사 소송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대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일정 수 이상의 전문 변호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공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교사가 개인의 자격으로 그런 소송에 노출되는 상황이 없어야 될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원래 무고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꼭 검사 이런 데가 아니라 공무소에다가 허위의 의혹으로 누군가를 참소하게 되면 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어떤 비위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억하심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가지고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도 대기업이랑 협의하실 건데 예, 저희가 하여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서희초등학교나 대전초등학교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잘 새기고 정치하겠다 말한 만큼 계속 그 교원단체나 및 그리고 뭐 선생님들과 협의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 이제 강원도에 한 초등학생이 현장학습 중에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통솔 인원이 교사 혼자서 30명을 다 같이 통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건데, 그때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만약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게 교사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걸 다 통솔할 수도 없고 또 통솔을 못하니까 소송을 당하면 위험하고 아예 체험학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야말로 저는 절대 교사가 책임지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학생 지도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책임져야지만, 한 명이 아까 저희가 5명, 10명 막 이런 얘기해서 있었는데 한 명이 30명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기준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생을 통솔하기 위해 가지고는 추가로 하다못해 그 일을 위해서 특수하게 고용된 일용직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지도는 다른 사람이 일정한 숫자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충분히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만약 형사처벌이라는 걸 안 받는다 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생 교사를 하실 정도의 트라우마가 남는 것일 텐데 그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정책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뭔가 정책이 새로 계속해서 추가하고 도입하게 되다 보면은 좋은 인력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이 하루 일과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진짜 교육에 연구를 하고 그런 시간보다 사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비중이 많이 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선생님들이 진짜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추가됐을 때 그에 많은 생각하는 추가 입력이라든가 그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임용 인원 자체를 그래서 이제 학생 대 교원 비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 선에 대해 가지고 뭐 제 머릿속에 염두에 있는 숫자는 한 15대 1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봤을 때는 저는 보육의 영역이 자꾸 교육으로 넘어오는 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제가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 얘기할 때는 우리는 앞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이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그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유일하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낙오자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제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교육 철학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최대의 교육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보육과 같은 부가적인 행위가 학교에 자꾸 떠넘겨지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각자 기대됐던, 국가적으로 기대되는 학업 성취도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런 보육의 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교대에서 교육을 공부시켜놓고 보육을 선생님한테 맡기는 경우는 절대 발생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 맞아서 이 교대, 미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그런 미래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따가는 교원단체 그리고 선생님단체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학부모나 아니면은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겠지만은, 이것이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온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라 함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일찌감치 디텐션 제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의 이런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것을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 송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원래 무고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무소에 제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소의 범위를 우리가 수사기관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공무소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예. 그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고와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썼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시고, 또 중도 확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스승의 날 컨셉으로 인사하셨는데 특정점이 있는지, 예.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별 관심이 제가 없습니다. 제 선거운동을 통해서 저희 공약과 그리고 저희 비전을 알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물개가 어떤 공을 돌리고 있는지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거 캠페인 할 게 그렇게 없나. 정말 그 당의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거의 단일화 무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 무새들이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가지고 득을 본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착각이 심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단일화 무새적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이준석 혼자 대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승의 날에는 제가 항상 정책 중심으로 풀어나가려 하는 것처럼 방금 열거한 정책들과 함께 또 지난번에 교총과 얘기하면서 또 이번에 또 다른 조사단체들과 얘기하면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정책들을 저희가 공약화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대표 시절에 각 징계 취소로 이제 억울하게 보좌관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 검토하고 징계 취소하고 했으니까 좀 요구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피해를 입힌 대상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 전체를 절단낸 거고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젊은 사람들의 노력을 배신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선거 때 되면 잘하는 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무릎도 꿇고 석고대죄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또 그만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면은 그분들 하나하나 상처받은 분들 찾아뵙고 물리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구리 찔러서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그냥 앞으로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선 전망에 이준석 후보 1%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당선 전망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대선 지지율에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고요. 대선 지지율이 지금 조사에 따라서 7에서 9%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확연히 현장에서의 저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또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여론조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저희 공약과 정책을 홍보해 주시면은 충분히 하죽지세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TV 토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 지금 이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범여권 세력에 대한 범보수 세력에 대한 그런 불만감을 가지고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가시면은 정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잔악계나 보수 진영 멸망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계신 윤석열 정부께서 절대 조용히 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와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지 누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실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에게 여러 방송국이나 학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동의만 한다면은 특정 분야의 정책 토론회를 하겠다고 한 곳이 벌써 4-5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 중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선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런 방송국이나 아니면 학회 등의 토론 제안에 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허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마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선언 자세히 말씀하신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초에 김상욱 의원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지만은 김상욱 의원의 허심탄회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은 또 김상훈 의원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다선 의원하고 덜 힘든 선택을 한다면은 뭐 남아있는 선택은 민주당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무소속 단계 지지선언 단계이지만은 오늘 행보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갈 거라 봅니다 저는.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초대 총리로 홍준표 전 시장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께서는 홍 시장님께 좀 많이 지원도 약속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홍준표 시장의 역량을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사실상의 그런 총리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뭐 홍 시장님 입장에서 검토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혀 홍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중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장계찬 대통령 복당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대선 주자로서 그런 것까지 평가해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광훈 패밀리까지 지금 다시 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인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마당 속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다소간의 국민의 우려를 사는 허물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제 눈에는 전광훈 목사 등 그리고 뭐 막말로 과거에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과거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할 줄 몰랐었게 했던 행동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대구에 가면은 2016년 총선에서 이미 그 당시에 낙향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던 김문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떨어뜨렸던 것이 보수의 본산인 대구의 민심이었습니다. 수성구라는 보수 초강세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20%가 넘는 격차로 졌던 그분이 과연 그러면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성도 없고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심판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빨리 본인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본인이 최소한 해야 될 그런 중도화나 아니면은 윤석열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게 뭐 아니 효과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도 이제 이분기 국가한테 러브콜을 보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보내면서 외연 확장을 좀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준석 후보의 그런 외연 확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관 같은 거 글쎄요, 저는 뭐 지지율표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런 것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빨리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쪽 세력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에 대한 급진성이나 이런 것이 희석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지적했던 바가 있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급조한 H&M 뭐 이전 공약 이런 걸 내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루만 사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을 대주주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동을 거는 법안이고 민주당은 이걸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기업의 본사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혹자는 그 H&M이라는 회사의 70% 가까운 지분이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요. H&M 본사가 이동할 때까지 H&M의
정부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HMN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돼 가지고 지금 공적 자본 지분이 높은 거거든요. 공적 자본 지분 높은 건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그러면은 HMN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건지 국영선사화 계속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또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재명 후보의 비논리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이어가면서 연명할 것인가, 저는 약간 걱정하게 됩니다. 그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윤석열 전광훈의 이제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진짜 보수 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책임은 진짜 당연히 교과서에 나중에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대명사처럼 남을 겁니다. 보수 계멸의 대명사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본인의 어떤 위치를 자각하고 이 선거에서 빠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관련해서 벗어나가서 줄이는 방안으로 임용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임대 취업 관련, 전반적으로 청년 취업 관련해서도 정책 같은 거 내놓을 계획인가요? 저는 청년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너무 파편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청년 취업 정책이라는 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강조했으나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효과로는 공무원 늘리기 정도로 귀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서 창업과 그런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뭐 젊은 사람부터 관리자급 그 이상까지 해가지고 일자리가 고르게 느는 것이 정상인데, 딱 청년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순간 그런 임시 청년 인턴 같은 일자리 아니면은 또 이런 공무원 늘리기 이 정도의 해법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원 임용을 좀 특수한 직역에서 일부 늘리겠다는 정도가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 대거의 늘리고 뭐 그런 식의 공약을 하는 것은 제 철학적 그런 관점 맞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의 재정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어디에 주안점을 투자해야 되느냐, 저 이준석은 끝없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인을 위한 우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농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연금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수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농어촌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수당을 줘가지고 그걸로 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데 미련을 놓지 못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당연히 GDP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인 게, 해외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정책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미래 세대에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시켜가지고 중국이랑 패권 경쟁하겠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은 농민들한테 조 단위의 뭐 이런 기본소득을 제공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뭐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해외 투자자들이라면은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면 망하고 어디로 가면 잘 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꼭 투표를 잘해가지고 경제에 다시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학생목자 행사가 벌써 7번째인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사각지대 청년한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함정 밖에 있는 20대 청년을 만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원래 정치하기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그런 교육봉사활동이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약간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제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그런 일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또 할 거니까요. 예.